관절계통에 문제가 있으면 어지럼증을 크게 호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안뜰 장애를 치료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의 치료, 회복에 대한 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또 뭐 사람에 따라서는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자연적으로 조금씩 기능이 좋아지면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복되는 동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가 조금 더 회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극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각적인 신호주기 큐입니다. 큐. 시각. 다시 말해서 안뜰 감각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시각이라든가 고유 감각을 통해서 보상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각적인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상태에서 그거를 잘 보완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큐 또는 피드백을 주거나 움직임에 대한 뭐 자세를 잡는 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그런 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전체적으로 안뜰계통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치료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안뜰계통에 문제가 있는 거를 자연적으로 회복돼서 다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 어지러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을 못하면 안 돼서 어지럼증에 대한 거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시각적인 거를 많이 활용해서 환경 내에서 내 몸, 머리와 몸의 위치를 수직으로 잘 잡을 수 있게끔 유지해주는 것, 그게 안뜰계통의 적응이라 볼 수 있고요. 다양한 감각 입력을 통해서 안뜰계통의 문제를 약간 보완하는 그런 측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기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지럼증에 대한 행동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능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안뜰 기능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 안 돼서 다른 대안적인 전략들을 좀 더 만들어서 어지럼증이 있는 채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보상 기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시각적인 거를 많이 활용해서 훈련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발과 발목 쪽의 고유 감각. 1차적으로 가만히 서 있게 되면 발과 발목에서부터 감각 정보가 올라오면서 균형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각이라든가 고유 감각 정보를 많이 활용해서 행동 자체를 좀 잘 기능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세 가지 기전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한쪽에 그 안뜰계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수술을 통해서 안뜰계통이 손상된 상태라서 어지럼증을 많이 호소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런 경우에 어지럽기 때문에 안 움직이고 그냥 집에서 쉬는 것보다는 움직임을 제한하는 상태에서 훨씬 더 기능이 좋아지는 걸로 여러 연구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지럽고 힘들고 움직이기 어렵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자꾸 움직이고 활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회복에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안뜰 장애가 있은 다음에 어떤 좋은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진단과 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상태로 해서 그거를 기반해서 운동이 고안됐을 경우는 상당히 운동치료가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인 물리치료사가 아니라 안뜰 장애에 특화된 잘 숙련된 물리치료사에 의해서 고안된 운동 프로그램이 굉장히 효과적인 걸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정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안뜰신경 장애가 있을 때 그리고 초기에 장애 또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발병이 비교적 최근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예후가 좀 좋은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그 전문화된 특화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반적인 운동 프로그램은 그닥 큰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안뜰 장애에 대한 거를 인식을 잘 못하는 물리치료사가 운동 프로그램을 고안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효과적이지 않은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메니에르병처럼 좀 특별하게 심각한 안뜰계통의 질환이 있게 되면 사실은 회복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중추성, 말초성이 한꺼번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안뜰 억제제, 뭐 특별하게 그 특별한 질환 때문에 안뜰 억제제를 복용하게 되면 안뜰 계통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또 마찬가지로 회복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쓰는 운동 중에 하나가 코슨 쿡시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운동은 안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움직임을 좋게 만들고 균형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적으로 자세 안정성을 좋게 만들어주면 균형이 높아지는데 자세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원하는 움직임을 이루기 위해서 체중 지지면에서 무게중심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고요. 균형은 이러한 자세 안정성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균형이라고 합니다. 콜슨 쿡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세 안정성과 균형을 좋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할 수 있게 고안되어져 있는 운동 프로그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뜰 재활 프로그램, 이런 운동을 통해서 안뜰 재활 프로그램을 돌리는 이유는 전체적인 자세 습관화, 다시 말해서 어지럼증이 있는 상태에서 균형, 자세 안정성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습관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감각이라든가 균형에 대한 걸 또 재훈련시키는 거, 응시 안정화 운동에서 안정적으로 목표를 잘 쳐다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걸 스타빌라이제이션 엑사이즈라고 하고요. 또 현기증을 유발하는 일반적인 컨디셔닝 운동, 자,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거는 심폐지구력을 좋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전부 다 컨디셔닝 운동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움직거릴 때 균형과 자세 안정성이 많이 필요하지요. 그런 상태에서 잘 적응해서 현기증, 어지럽증에 잘 적응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콜슨 쿡시 운동을 보게 되면 안구 운동, 그리고 머리 운동, 그리고 안구와 머리를 여러 단계에 맞춰서 활동과 결부를 해서 같이 움직여주는 걸로 이렇게 고안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 안뜰 계통과 안구 움직임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더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안구 운동, 그래서 시각적인 정보를 좀 잘 바라볼 수 있게, 시각 정보를 잘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거는 고정된 타겟을 두고 머리가 움직이면서 그 고정된 타겟을 계속 쳐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눈동자는 반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또 반대로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눈동자는 또 반대로 움직여서 항상 똑같은 곳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의 운동이고 이런 것들이 잘 되게 되면 타겟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도 움직임과 동시에 타겟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릴 때 타겟을 왼쪽으로 움직여주면 움직이는 타겟을 계속 보기 위해서 눈은 또 타겟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가만히 고정된 타겟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동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기, 이제 처음에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는 타겟을 고정해 놓고 이렇게 눈동자를 돌려서 쳐다보는 거를 해야 되고 좀 더 상태가 좋아지면 머리도 움직이고 타겟도 움직이고 하면서 쳐다보는 거를 해야 되겠죠. 더 상태가 좋아지면 만성기에 가서는 트램폴린에서 콩콩 뛰면서 타겟을 바라보는 건데 좀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는 타겟의 위치를 조금씩 바꾸면서 트램폴린에 뛰는 동안에 그 추적해서 시각적으로 추적해서 타겟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면 훨씬 더 어려운 강한 운동이 됩니다. 두 발 가까이 붙이고 서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발을 이렇게 벌리고 서 있는 거는 훨씬 더 쉬운데 발을 이렇게 붙이고 서 있는 거, 이거는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걷기라든가 또는 뭐 걷는 동안에 머리를 좌우로 돌리는 거죠. 사실 걸을 때 우리가 앞쪽, 전방을 주시하면서 걸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머리를 돌리면서 눈을 반대로 돌려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걷는 거가 되겠지요. 그리고 발 뒤꿈치를 들고 걷는 거 또는 눈을 감고 서서 발 뒤꿈치 들기 또는 똑바로 선 상태에서 체중을 왼발, 오른발로 옮겨주는 것. 딱딱한 바닥보다는 쿠션, 꿀렁꿀렁한 쿠션 위에 서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운 바닥에 서 있는 거, 뭐 또는 모래 위에 서 있는 거, 뭐 등등. 또 지지면을 좁혀가면서 걷기. 되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걷겠죠, 발을. 근데 이렇게 발을 앞으로 붙여서 이렇게 해서 걷게 되면 훨씬 더 걷는 동작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걷다가 방향을 확 전환시키는 것도 훨씬 더 어려운 거고요. 또 트램폴린, 치료공에서 이제 균형을 하는 거 또는 밖에 나가서 직접 걷는 거죠. 실내에서 걷는 것보다는 밖에서 걷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에서 인도에서 걷게 되면 보도블록 자체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사실은 발에서 오는 감각 정보를 처리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자꾸 스치듯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걸으면서 바닥도 신경 써야 되고 주변 환경도 신경 써야 되고 오는 사람들한테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집중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실내 보행보다는 바깥, 지역사회에서 보행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동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걷는 거 또는 뒷걸음도 괜찮고 또 베개나 쿠션, 꼴렁꼴렁한 정도가 더 심할수록 서 있거나 걷는 게 더 어려워지겠죠. 또는 머리를 좌우로 돌리면서 이제 복도를 걷는 거, 또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발 높이 들고 장애물 넘기 또는 장애물 돌아가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보행보다 훨씬 더 균형에 좀 더 도전적인 과제가 되는 겁니다.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거랑 이 현기증이란 말을 거의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의미상의 차이는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지럽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어지럼증 또는 현기증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입니다. 어지럼증의 정의는 이제 공간에 대한 진압력, 오리엔테이션이 변화되면서 잘못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어지럼증이라고 그러고 대부분 이제 돈다, 뭐 핑핑 돈다, 어질어질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고요. 현기증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 환경이 움직여서 도는 것으로 회전하는 것 착각하는 상태를 현기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빙빙 돈다, 뭐 주위가 빙빙 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쨌든 의미상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똑같이 어지럽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그 용어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현기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머리가 돈다, 빙빙 돈다,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것들이고 실신, 뭐 기절하기 전에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쓰러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느낌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불평형, 디스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신경계 쪽 균형과 관련된 계통에 신경회로의 손상이 있으면서 균형이 잘 안 잡히는 상태입니다. 본인은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주변에 관찰을 해보면 한쪽으로 삐딱하게 자꾸 기울여서 걷는 경우도 있고 또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 걷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머리가 멍하다,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어디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뭐 등등의 느낌을 가지고 어지럼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지럼증 또는 현기증을 갖고 있는 애들이 그리는 그림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도는 것처럼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되게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이 있으면 일단은 활동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몸을 굽히거나 걸으면 어지럽기 때문에 밖에 안 나가려고 하고 집에 자꾸 머물려고 하고 또는 어렵게 걷는다고 하더라도 가운데로 똑바로 걷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기울여서 어기저기적 술 취한 것처럼 걸을 수도 있고요. 특히 몸을 움직일 때 돌아눕거나 눈을 감게 되면 어지럼증에 헤어나올 수 없을 만한 그런 느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종종 차 안에서 차가 이제 교차로를 빠르게 돌고 나갈 때 그런 균형이 너무 흐트러지면서 더 많이 어지럽게 느끼고요. 그리고 여러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자세를 여러 개로 바꾸게 되면 어지러우니까 한 자세를 그냥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메니에르 병은 이제 속귀, 귀 안쪽에 병이 생긴 겁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은 이제 파란색 부분이 림프액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인데 메니에르 병은 속귀 림프액이 비정상적으로 훨씬 더 증가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귀 안쪽에 부종이 생긴 거예요. 부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종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붓고 부종이 생긴 것 때문에 안뜰계통 신경들의 손상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압박 때문에 그렇고 더 심한 경우는 이제 달팽이까지 부종이 생기면서 청각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종 정도에 따라서 증상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어지러워하고 심한 경우는 청각적인 거 문제도 같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은 이제 귀울림, 귀가 먹먹하고 이명이 생기기도 하고 종종 심한 경우는 귀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럼증, 현기증은 매번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복적으로 발작적으로 멀쩡하다 갑자기 어지러운 거지요. 그렇게 특징적으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남성, 여성 성별과 관계없이 되게 40대 전후에 많이 나타난다. 특히 노인으로 갈수록 조금 더 그 상태가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고 막 도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식의 현기증 발작이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 지속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거동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휴식을 하고 증상이 사라진 다음에 이렇게 거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지럼증이 있는 상태에서 거동하다가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항히스타민 제제를 복용하면서 이제 부종 정도를 관리해 줄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수술을 통해서 그 림프액을 빼내야 되는 거지요. 자, 우리가 주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는 양성, 발작성, 위치 현기증, 비나인, 파록시스말, 포지셔널 버티고, BPPV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BPPV로 고생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물리치료에 잘 반응합니다. 자, 어지럽기 때문에 업혀온 사람들이 짧은 동안의 물리치료를 통해서 뛰어나갈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어지럼증이 현기증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작적이기 때문에 특정 머리의 위치가 특정 위치로 이제 바뀌게 되면 갑작스럽게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대개는 이제 돌아 누울 때 또는 누워 있다가 갑자기 앉을 때 위로 쳐다보기 위해서 목과 머리를 익스텐션 시킬 때 등등등 머리 위치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현기증이 유발되는 겁니다. BPPV, 비나인, 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치료 가능한, 해결 가능한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PPV, 포지셔널, 파로시스말 포지셔널 버티고니까 발작성이라고 하는 거는 평상시에는 가만히 뭐 문제 없다가 갑작스럽게 발작적으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위치는 머리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겁니다. 갑자기 어지러운 머리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BPPV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침상에 누워 있거나 머리를 뒤쪽으로 기울일 때 특히 발작적으로 현기증이 나타나면서 눈떨림이 발생을 합니다. 귀 온수 눈떨림 검사라고 하는 거는 귀 안쪽 벽에 따뜻한 물을 약간 흘려주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안뜰 신경이 반응하면서 눈떨림, 눈의 모양이 떨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런 검사를 통해서 BPPV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딕스 홀파이크 매뉴버라고 하는 거는 BPPV를 진단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세반고리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고리가 이게 앞에 뒤에 수평으로 딱 되어 있는데 이게 45도 정도 서지탈 면에서 시상면에 45도 정도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45도 틀어져 있습니다. 앞이든 뒤든 간에 45도 가량 이렇게 틀어져 있어서 이게 주로 그 둥근 주머니, 타원 주머니에 있는 평형 모래가 세반고리관, 고리관 중에 하나로 흘러 들어가면서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 평형 모래가 처음에는 단단하게 돌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나이 먹으면서 이게 쪼가리 틀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쪼가리가 세반고리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앞쪽이라든가 수평고리관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특징적으로 뒤쪽에 있는 포스테리어 커넬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일종의 입자 부스러기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어서 중력 방향으로 해서 뒤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머리가 돌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스러기 입자가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림프에게 유동이 생기면서 머리는 가만히 있지만 머리가 움직이는 것 같은, 회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 그런 떨림이라든가 이렇게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사하기 위해서 45도를 고개를 틀어줍니다. 그러면 45도를 틀은 것 때문에 뒤쪽에 있는 커넬이 완전히 서지탈 뒷면으로 딱 이렇게 위치가 되겠죠. 45도를 틀게 되면 그 상태로 해서 샥 누워지게 되면 포스테럴 커넬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입자가 아래쪽으로 유동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서부터 어지럼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눈떨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이렇게 급작스럽게 고개를 45도 돌리고 갑자기 이렇게 내리게 되면 입자 부스러기에 유동이 생기면서 눈떨림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러면 되게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어지럼증은 그 눈떨림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되게 금방 나왔다 사라지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비교적 오랫동안 나왔다가 없어지게 됩니다. 디스 홀파이크 방법을 통해서 BPP 부위가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말초신경성 안뜰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현기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BPP 부위가 되는 거고 또는 중추성 이유, 그 중추신경계 안쪽에서 신경회로에 문제가 생겨서 또 위치현기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자세를 바꿀 때마다 항상 어지럽죠. 잠복기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BPP 부위는 약간 처음엔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눈떨림 같은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60초 이내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중추성으로 올 때는 60초 이상 계속 눈떨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BPP 부위는 이제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눈떨림이 항상 있는데 중추성 위치 현기증에서는 눈떨림 없이 그냥 어지럼증만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BPP 부위인지 말초성인지 중추성인지를 비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귀 안쪽에 평형모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깨지면서 부스러기가 생겨서 이게 하나 떨어져 갖고 이렇게 세반고리관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포스테리어 코넬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 입자도 마찬가지로 가볍긴 하겠지만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입자 부스러기가 가만히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쭉 떠다니면서 세반고리관, 특히 뒤 고리관 통해서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유동이 있는 거, 림프에게 유동을 만들면서 어지럼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이런 경우를 관돌증이라고 합니다. 관돌증. 그래서 이제 평형 모래가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떨어지면서 코넬 쪽으로 들어가는 거, 관으로 들어가는 거 관돌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스러기가 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관 안쪽에 있는 림프에 압력이 바뀌면서 꼭대기가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반고리관이 이렇게 있게 되면 끄트머리에 이렇게 도톰하게 되어 있고 요거를 확대한 게 요겁니다.
여기 젤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림프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털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털세포가 이게 센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젤리 모양으로 된 것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이렇게 유동이 있으면 움직여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움직인다, 머리가 돌고 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스러기가 이렇게 안쪽으로 쭉 오게 되면 여기서 림프액이 유동이 생기면서 꼭대기를 자극해서 꼭대기가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털세포가 반응하는 거지요. 이런 경우를 이제 관돌증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BPPV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러기 위치를 이제 제 위치로 만들어주는 경우 그런 치료도 있고 아니면 어지럼증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운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개를 45도 돌린 상태로 해서 누웠다가 잠깐 있고 다시 반대로 눕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버레이터리 매뉴버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45도 돌리고 이렇게 눕게 되면 여기 안쪽에 있던 그 부스러기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중력 방향으로. 그리고 다시 반대방향으로 쭉 눕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왔던 것들이 다시 중력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이런 식의 관돌, 재위치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이제 애플레이 매뉴버라고 하는 겁니다. 애플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건데 부스러기가 그 반고리관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다시 머리 위치를 활용해서 입자의 무게감을 통해서 제 위치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목을 돌리고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 때문에 종종 목에 문제가 있거나 목동맥 문제 있거나 그런 경우 또 심장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애플레이 매뉴버를 관돌 재배치 수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은 45도로 돌린 상태로 이렇게 눕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팽대부에 있던 관돌, 부스러기가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슬그머니 미끄러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해서 약간 동안 머무르게 되면 이제 중력 방향으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내려왔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고개를 다시 이렇게 45도에서 반대편 45도, 90도로 이제 돌립니다. 이러면 여기까지 내려왔던 그 부스러기가 다시 이만큼 내려가겠지요. 그 상태에서 몸을 왼쪽으로 완전 뒤척이면서 한쪽 방향으로 뒤척이면서 이렇게 그대로 목 위 자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뒤척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왔던 그 부스러기가 다시 원래 위치까지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앉추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반고리관의 그 해부학적인 구조만 잘 알게 되면 머리 위치만 가지고 관돌이 빠져나와서 반고리관, 커넬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조금씩 빼내서 제 위치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관돌 재위치법이고 애플레이 매뉴버라고 합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또는 이렇게 45도로 고개를 돌린 상태로 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혼자서 집에는 셀프로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엎드려서 한쪽 방향을 보고 있기, 바로 누워서 한쪽 방향 보고 있기, 또는 천장 보기, 반대편 돌리기, 엎드려서 누워 있기 등등 이렇게 머리 위치를 차례대로 바꿔가면서 이제 그 전체적인 안뜰 장애에 대한 거를 적응할 수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간 부스러기들을 제 위치로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